네, 그러면 다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의 종류에 의한 분류. 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 전기차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앞에 교재에 잠깐 나와 있었던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천연가스 자동차 NGV라고 부릅니다. NGV. 자, 연료의 사용 형태에 따라 압축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압축 천연가스 CNG. 자, NGV라고 해서 다 똑같은 NGV가 아니에요. 자,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CNG 자동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액화 상태, 액체 상태, 액화 상태의 천연가스를 사용을 하면 액화 천연가스로 해서 LNG라고 부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흔히 지금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금은 또 버스가, 전기 버스가 많아졌어요. 전기차로 해서 이제 전기 버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버스죠. 버스예요. 버스가 그림 좀 못 그리는데, 자, 버스가 있어요. 버스,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이 버스 윗부분에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 위에 배터리가 있고 구동 모터가 요 하부에 구동 모터가 있어서 전기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예전에 보면 이제 초록색 버스 아니면은 뭐 뒤에 보면 여기 CNG라고 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이 차량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압축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배출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천연가스로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 천연가스 자동차가 빨리 보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연기관 자동차, 기존의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와 구조가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엔진을 쓰는데 다만 뭐가 다르냐, 연료계통만 달라요. 기름을 보내주는, 연료를 보내주는 연료계통만 다르다 보니까 이 고압으로 압축된 가스 용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봄배, 고압 기체를 보관하는 가스통이 저장되어 있는 압축된 가스를 어디로부터? 봄배로부터 연료 배관을 거쳐서 감압 밸브, 아까 지금 가스 용기 자체가 고압이라 그랬죠. 고압의 기체를 연소실, 즉 엔진으로 바로 집어넣게 되면 폭발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떻게? 감압 밸브를 통해서 이 압력을 낮춰줘요. 적정 압력으로. 그러니까 사용 압력으로 낮춰준 다음에 뭐와? 공기와 이 연료를 혼합을 시켜서 엔진 내부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천연가스 자동차예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가솔린과 디젤에서 설계, 엔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설계 변경은 연료계통만 다르게 하다 보니 좀 더 빨리 친환경적인 것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게 천연가스 자동차예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인데 무슨 전기자동차냐? 퓨얼셀, 연료전지자동차입니다. 자, 연료전지자동차인데 아까 뭐 연구개발 중이라고 했었죠. 똑같아요. 연료전지자동차도 지금 현재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냐? 수소를 사용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자, H2 수소와 산소의 무슨 반응?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물, 열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H2O,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 자동차 뒤를 따라가다 보면 물이 쏟아지는 차들이 있어요. 그게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 때문에 물이 고여 있다가 물이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서 전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말한다. 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퓨얼셀 FCEV 똑같은데 아까 전기차보다는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보니까 똑같이 모터 발전기, 엔진은 없어요. 네, 똑같이 모터만 사용합니다. 전기차예요. 근데 연료전지가 들어있네요. 이 연료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택이라고 불러요. 연료전지 스택. 이 스택에 배터리가 있고 연료전지가 있고 수소 탱크가 있죠. 자, 이 수소 탱크에서 저장되어 있는 수소에 산소는 지금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많죠. 이 산소를 땡겨와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시켜서 이 연료전지 스택에 전기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이 발생된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FCV 전기차랑 다른 게 그게 없어요. 이 배터리를 외부로 충전하는 플러그가 없어요. 그러면 외부에서는 충전 못해요? 외부로 충전 안 해요. 왜? 이미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는 얘기는 이 연료전지 스택을 못 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연료전지 배터리가 아웃이에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못 써요. 그러면 연료전지 스택에서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을 하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어도 연료전지에 있는 전기만으로도 모터 발전기를 구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굳이 전원을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인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보는 넥소죠. 하이브리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 중에는 넥소, 수소 정지 자동차는 넥소. 예전에 SUV 차량이 한 대 있었어요. 수소 전지 자동차가.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개발이 되다가 이제 뒤로 물러났다가 이제는 넥소라는 자동차로 해서 현대가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EV와 FCEV 전기차고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자, 여러분께 만약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아이오닉 5 여기는 넥소예요. 자, 이 두 대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차를 사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구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아이오닉 5 그쵸? 저 같아도 아이오닉 5 사요. 왜냐면 아이오닉 5 보면 지금 뭐 eGMP, 뭐 V2L 이런 최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아이오닉이 사고 싶은지 넥소가 사고 싶은지. 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둘 다 전기차예요. 좋아요. 자, EV,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자, 주행을 다 했어요. 아이오닉 5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롱레인지 모델이라고 불러요. 주행거리가 긴 롱레인지 모델이 제가 알기로 한 450km. 이 450km는 냉난방을 켜지 않았을 때, 에어컨과 히터를 안 켰어요. 에어컨과 히터 없이 그냥 주행했을 때만 450km를 뛰어요. 자, 그러면 수소전지는 얼마나 뛸까요? 수소전지도 비슷해요. 한 50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가솔린이랑 디젤 차량들 탈 때 주유소 가죠. 기름이 없어요. 주유소 가요. 뭐 셀프 주유를 해요. 그러면 결제하고 주유권 꽂고 기름을 넣으면 통상 몇 분 걸릴까요? 10분 안쪽이에요. 3분? 뭐 가득 넣어봤자 완전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MT에서 풀 채울 때 한 5분? 그쵸? 근데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빨리빨리잖아요. 그죠? 5분도 힘들어. 근데 자, 전기차 아이오닉 450km 열심히 달렸어요.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에어컨 안 켜고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거의 뭐 한 20km 남았어요, 주행거리가. 그러면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충전소를 찾아봅시다. 지금 요즘에 그나마 전기차가 보급 대수가 많아져서 충전소가 좀 생겼어요. 자, 근데 내가 주변을 찾아봤더니 자, 전기차 충전은 급속 충전이 있고 완속 충전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급속은 말 그대로 빨라요. 급속 충전으로 풀까지 배터리가 20%인데 100%까지 채운다 치면 급속이면 20분 걸립니다. 빨리 해요. 20분. 자, 완속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정말 집에 도착해서 힘들다. 집에 도착해서 이제
220V 딱 꽂고 내 차에 충전기 꽂으면 충전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못 나가요. 왜? 충전이 엄청 느려요, 완속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봤는데 100%가 아니에요. 한 78%, 78에서 80%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넥소 수소차 볼게요.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소 충전소가 잘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수소 충전소는 딱 가면 뭐가 있냐? 꽂으면 돼요. 주유기처럼. 수소 충전하려고 딱 꽂아요. 그러면 이것도 말 그대로 수소도 고압의 기체이기 때문에 충전하는데 3분에서 5분이면 돼요. 충전하는데. 그러면 얼마큼 가요? 500km 가요. 그러면 자, 계산해 봅시다. 수소차 충전 시간 뭐 길어봤자 5분이라 쳐요. 5분에 500km 가요. 자, 전기차 급속으로 충전해요. 오케이, 다 좋아요. 전기 20분이에요. 20분 충전하는데 450km 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빨리 해야 돼요. 언제 20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점점 수소 자동차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는 옛날이에요. 정말 그때 혁신적이었던 건 와, 엔진과 모터를 써서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야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하이브리드마저도 전기차에서 빠지려고 해요. 왜? 내연기관을 쓰기 때문에, 가솔린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 또는 수소 연료전지차인데, 전기차는 지금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배터리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충전기를 더 급속으로 빨리 충전해요. 5분 만에 충전 완료돼서 450km 가요. 그러면 굳이 수소 살 필요가 없어요. 전기차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소를 좀 더 개발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슈가 있죠. 수소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소 폭탄이라 불러요. 터지면 어떡해요? 영화 봐도 수소로 폭탄 만들어서 터뜨리고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자, 근데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는 부생수소라는 걸 사용을 해요. 지금 이게 뭐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은 듣는 거라. 자, 부생수소는 뭐냐? 부산물, 즉 찌꺼기에서 발생되는 수소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에서 발생되는 수소는 폭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는 부생수소를 지금은 사용을 해서 이제 폭발하지 않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해도 이 차량 설계할 때 불이 붙어도 아까 보셨던 이 연료전지 스택이랑 수소 탱크 쪽에는 안전하게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가 옛날에 루머가 있었죠. 수소차 타고 다니다가 폭발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수소차는 절대로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OT 겸 자동차에 대한 일반 부분을 마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 승용차 각부 명칭 및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용차의 각부 명칭이에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요 교재, 제가 교재랑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에서 제일 앞부분에 보이는 라디에이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라디에이터는 자, 이 앞부분, 차량의 제일 앞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엔진이 열을 많이 받습니다. 그 엔진이 열을 받을 동안 엔진은 뭘로 식혀주냐?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자동차는 순행식과 공랭식이라는 냉각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각수라고 부르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냉각 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는 냉각수,
데워진 엔진을 식히고 나서 뜨거워진 냉각수를 여기로 흘려보냅니다. 여기를 흘려보내면서 이 냉각 팬이 앞에도 달리고 뒤에도 달리는 이 냉각 팬이 라디에이터를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냉각수, 뜨거워진 냉각수를 다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앞부분에. 그 다음에 앞부분 뒤쪽에 보면 냉각 팬이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교재에는 또 안 나와 있네요. 냉각 팬이라는 것도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냉각 팬은 말 그대로 선풍기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에다가 바람을 불어줘서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보는 요 덩치 큰 이 친구가 내연기관, 즉 가솔린 엔진에서의 심장이라 부르죠. 자동차에서 심장입니다. 엔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하부 부분에 크로스 멤버라는 게 있어요. 이 크로스 멤버는 뭐냐? 크로스 멤버는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크로스 멤버에 이 조향 장치를 물릴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크로스 멤버입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여기 앞브레이크가 위치해 있고요. 앞브레이크는 통상적으로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해서 디스크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브레이크 서버라고 되어 있죠. 브레이크 서버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요 놈. 브레이크 부스터라고 불러요. 이 브레이크 부스터는 뭐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 브레이크 부스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이 디스크 피스톤을 미는 힘을 유압이 아닌 내 발로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브레이크 부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적은 힘으로도 많은 힘을 여기다가 가해줄 수 있는 것이 브레이크 부스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도어 미러는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쪽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배기관, 요 라인 따라서 쭉 가고 있는 이 부분이 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배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연료 탱크도 뒤쪽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촉매 변환기. 자, 차량 하부에 배기관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촉매 변환기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촉매 변환기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솔린 또는 뭐 디젤 이런 유류를 사용을 해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들이 있어요. 그 유해가스를 바로 내보내 버리면 환경에 문제가 되겠죠. 환경 오염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촉매 변환기를 통해서 유해 배기가스를 이제 내보낼 수 있는 무해한 가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촉매 변환기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가 멤버, 연료 탱크. 자, 여기 보이시는, 지저분하니까 이걸 지워버리고, 자, 요 빨간 통,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 이 부분이 연료 탱크입니다. 요 연료 탱크는 말 그대로 연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연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연료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엔진으로 연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어 현가라고 부르는 이 리어 현가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스프링과 요 쇼크 업쇼버라고 부르는 이 현가 장치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승차감이라고 부르죠. 요철이 있는 구간을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 주행을 할 때 차량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리어 현가 장치, 즉 쇼크 업쇼버와 리어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보실 때 부소음기 밑에 보이는 저 구동축이라고 있어요. 이 구동축이 뭐냐면 이제 엔진에서 전달되는 힘을 바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구동축이라고 부릅니다. 구동축 또는 추진축 같은 말이에요. 추진력을 낸다 그래서 추진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동축 아래에 보시면 종감속기 및 차동기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어디 있냐?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구동축 끝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항아리처럼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 종감속기 또는 차동기라고 합니다. 자, 이 차동기가 왜 달려 있을까요? 차동기는 겨울철 또는 아니면 내가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차가. 그러면 이 뒷바퀴가 굴러갈 때, 자, 이쪽은 정상적인 아스팔트 길이고 오른쪽 타이어는 얼음 위 또는 진흙에 빠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쪽 바퀴는 잘 구르는데 이쪽 바퀴가 안 굴러요. 그러면 차동기가 이쪽 바퀴가 안 구르고 이쪽 바퀴는 구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르는 바퀴 쪽에 힘을 더 실어줘야 되겠죠. 이쪽은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쪽에다 힘을 더 실어줘 봤자 더 빠지거나 더 미끄러지기만 해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 있는 이쪽 바퀴 쪽으로 구동력을 더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가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차동기 또는 종감속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현가 멤버 이제 상세한 건 뒤쪽에서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상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자동차 엔진 냉각장치 구조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라디에이터에 대한 상세 사진이죠. 이제 좀 보이네요. 자, 냉각수 탱크가 있어요. 아까 이 자동차는 순행식과 공랭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공랭식은 말 그대로 라디에이터 냉각 팬을 돌려서 식혀주는 거고, 자, 이 순행식이 이제 냉각수 탱크에서 냉각수가 흘러요. 이렇게 냉각수가 흐릅니다. 그럼 이 냉각수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타고 흘러서 워터펌프라는 친구를 만나네요. 이 워터펌프는 뭐냐? 말 그대로 펌프예요. 물을 엔진으로 전달시켜줘야 되니까 회전하면서 전달을 시켜줘요. 자, 여기서 이제 물을 회전을 시켜서 어디로 보내냐? 엔진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엔진을 식혔잖아요, 냉각수. 그럼 이제 순환을 해야 되니까 엔진에서 식힌 물이 어디로 오냐? 요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식힌 물이 요렇게 타고 들어와서 라디에이터 상부 호스로 들어와요. 그러면 뜨거워진 물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아까 봤던 라디에이터죠.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면서 물이 식어요. 어떻게 식냐? 면적이 넓은 라디에이터, 여기 냉각 핀들이 많습니다. 이 냉각 핀들에다가 앞에 냉각 팬이 또 달려있죠. 팬으로 바람을 불어주면서 이 뜨거워진 냉각수를 식혀서 어디로? 다시 만나서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엔진을 냉각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냉각수가 데워졌잖아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히터를 틀 때 히터는 어떻게 나오냐? 히터를 틀려고 하면 이 데워진 냉각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데워진 냉각수를 여기가 지금 이제 엔진에서 뜨거워진 냉각수가 히터코어라고 불러요. 히터죠. 히터코어라고 부르는 이쪽으로 뜨거워진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식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굳이 식혀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추운데 더 데펴야 되잖아요. 히터가 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만 있냐? 에어플로우라고 해서 차 실내로, 객 실내로 바람만 불어줘요. 그 친구가 뭐? 블로어 모터라고 하는 이 팬이에요. 이 팬이 바람을 불어주면 뜨거워진 공기가 차 실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남아있는 뜨거운 열은 어떻게?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뭐 갑자기 여기 하나 있네요. 수온 조절기. 뜬금없이. 이 친구는 뭘까요? 이 수온 조절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장착이 되어 있대요. 냉각수가 순환하는 중간에 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수온 조절기는 뭐냐면 자동차가 엔진이 뜨겁지가 않은데 굳이 냉각수가 흘러서 식혀줄 필요가 없죠. 엔진이 뜨거워야만 이거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온 조절기는 냉각 수온이 80도 전후로 해서 서서히 열려요. 이 부분이 서서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열리면서 이 냉각수를 많이 보내고 닫으면 적게 보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수온 조절기가 언제 다 열리냐면 냉각 수온이 95도가 이상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엔진이 굉장히 뜨겁다. 그러니까 즉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어서 냉각수를 많이 보내야 된다, 빨리 식혀야 된다. 그래서 이 수온 조절기가 엔진의 온도에 따라서 냉각 수온에 따라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반복하면서 이제 냉각수 순환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후에 들을 자동차 정비 시간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수온 조절기가 고장이 잘 나온다, 고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수온 조절기가 뭐 열림 고착, 닫힘 고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수온 조절기가 열린 상태로 굳어버리게 되면 엔진은 항상 과냉 상태, 그래서 항상 차갑다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히터가 안 나와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냉각수가 차가우니까 히터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반대로 이게 닫혔어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엔진 온도, 냉각수온이 막 95도, 100도, 막 150도 올라가는데 안 열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상부 호스 있죠. 이 상부 호스와 이 하부 호스의 고무인데 압력이 굉장히 빵빵하게 타면서 이 부분에 크랙이 갑니다. 열 때문에.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데 옛날 차량들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오버히트라 그러죠. 차 밑에 온도가 서머스탯이 닫힘 고착이 돼서 열이 많이 받아서 냉각수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자, 차량에 냉각수가 없는 차량이 운행을 한다? 그러면 엔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수리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차량이 운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까지가 이제 라디에이터, 즉 자동차에서 냉각하는 구조, 엔진을 식히는 냉각 구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잠깐 봤던 크로스 멤버, 차량의 밑에 부분. 자, 여기가 크로스 멤버예요. 요렇게가. 요 뼈 있는 부분이 크로스 멤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향 장치가 위에 장착이 된다 그랬죠. 자, 로우 핸들 샤프트. 여기에 스티어링 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 핸들이 여기 있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샤프트가 따라와서 웜기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웜과 웜기어라고 해서 핸들 조향각에 따라서 이 핸들을 꺾어줬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웜과 웜기어가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보면 스테빌라이저 바와 스테빌라이저 부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테빌라이저 바라는 친구는 차량의 비틀림, 그러니까 차가 핸들 조향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 바퀴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틀어지겠죠. 그 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잡아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싱은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무예요. 그러니까 틀어지지 않도록 고무로 잡아주고 있는 게 스테빌라이저 부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타이로드 엔드, 요 끝부분에 타이로드 엔드라고 있습니다. 요 타이로드 엔드는 말 그대로 잡다. 이 바퀴의 조향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으로 통해서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학에서는 안 다루지만 정비 부분에서는 타이로드 엔드를 통해서 차의 얼라이먼트 조정을 하는 것이 타이로드 엔드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현가 멤버 구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현가 멤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좀 더 줌인해서 보게 되면 요 사진이 지금 교재 15페이지에 있는 거랑 사진이 비슷하죠. 뒷부분에 요 부분과 이거는 앞부분에 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을 제가 확대를 시켰습니다. 확대를 시켰더니 나오는 게 아까 쇼크업 쇼버라고 불렀죠. 자, 쇼크업 쇼버가 있고, 지금 요거는 이 앞부분, 전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떼온 거고요. 쇼크업 쇼버랑 여기 안에 같이 완충 작용을 한 스프링이 일체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뼈다귀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위에서 잡고 있는 암이라 그래서 어퍼암이라고 부릅니다. 윗부분에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하부에서 잡고 있어서 이 친구를 로어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쪽 옆에 보면 브레이크 디스크, 이 동그란 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냥. 근데 정식 명칭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맞아요.
디스크 주세요? 몰라요. 브레이크 디스크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동 장치 쪽이긴 하지만 이 브레이크 디스크 앞에 캘리퍼라고 있습니다. 이 캘리퍼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디스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이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어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러면서 디스크는 이쪽에 바로 자동차 바퀴랑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차 바퀴가 구르고 있는데 내가 제동을 해야 해요. 그러면 차를 세워야 되는데 캘리퍼 안에 있는 피스톤이 뭘 민다? 이 안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서 브레이크 패드가 이 회전하고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쫙 밀어줘요. 양쪽으로. 그러면 브레이크 디스크는 잡히겠죠. 그렇게 해서 제동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동차 하체 구조예요. 요것도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혹시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에서의 차이점 나는 거 혹시 보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 축, 요 축, 요 축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보이세요? 바퀴 있고 없고. 맞아요. 바퀴도 있고 없고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다른 거보다도 일단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차를 받치고 있는 위치가 다르죠, 서로. 이 친구는 차체를 받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는데 차체는 아니고 뭔가 단단한 검은 색깔 프레임을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는 모노코크, 이 친구는 프레임 바디라고 부르고 모노코크 바디라고 불러요. 모노코크 바디라 하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 승용차들을 차체가 그냥 바디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모노코크 바디, 즉 프레임이 없어요. 프레임리스예요. 뒤 밑에 보면 그냥 다 차체예요. 차체를 조각조각 돼 있는 걸 용접해서 판을 붙여서 만든 게 모노코크 바디고요. 굉장히 가볍고 만들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프레임이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자, 이 프레임이 있는 차는 뭐냐? 골격이 있어요. 뼈가 있는 거에 뼈대 위에 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 조금 복잡하고 차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 차량은 프레임이 있는 바디 차량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걸 쓰냐면 RV 차량 또는 포터, 화물 차량의 프레임 바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노코크 바디는 승용차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아까 타이어 있고 없고도 차이가 있지만 이제 구동축이, 아까 구동축 말씀하셨죠? 잘 보셨어요? 자, 여기 구동축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구동축이 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뭔가가 있고 구동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 앞부분에도 이렇게 구동축이 있어요. 여기가 엔진이고. 그러면 이 차량은 구동축이 몇 개예요? 하나, 두 개인 거예요. 축이 두 개예요. 구동축이 두 개예요. 구동축이라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추진축, 즉 바퀴가 굴러가는 축이 두 개라 함은 AWD, 올휠 드라이브 또는 뭐라 부르냐면 4WD라고 부르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의 바퀴가 모두 구르는 바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바퀴만 굴러가죠. 앞에 엔진이 있는데 뒷바퀴만 굴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 하부를 보고 이 차량이 어떤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차량이 후륜 방식의 차량인지 사륜 방식의 차량인지 차량 하부를 나중에 보시고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부에 보시면 실물 사진이죠. 아까 촉매 변환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음기도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연료 탱크도 하부에 있어요. 통상적으로 지금은 이제 수업을 위해서 이런 사진을 준비를 했지만 이 밑에가 안 보여요. 일반 차량들은. 왜? 하부에 이게 노출이 된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돌이 여기를 튀거나 아니면 뭐 보도블록이나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게 여기에 끼게 되면 고장 나겠죠. 그래서 언더커버라고 해서 하부에 커버를 다 달아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촉매 변환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유해가스가 나온다 그랬죠. 유해가스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총 3가지가 있어요. CO,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HC라고 하는 탄화수소, 하이드로익 카본 탄화수소,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라고 부르는 이 3가지 유해가스가 있습니다. 자, 이 유해가스를 촉매 변환기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COHC 낙스가 있습니다. 환원 촉매라는 게 있고 산화 촉매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무해한 가스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해한 가스는 이거 일산화탄소는 연탄, 옛날에 연탄 피워놓고 자살하고 막 그런 무서운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빼앗아가는 친구. 자, HC는 탄화수소라고 해서 몸에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해하면서 이제 오존층 파괴까지 하는 친구가 질소산화물이에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바꾸겠다? 무해한 가스, 이산화탄소, CO2로 바꾸고 HC는 H2O, 물로 바꾸고 질소산화물은 그냥 질소로 바꾸겠다. 무해한 가스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질소산화물부터 볼게요. 질소산화물에서 NOx래요. 질소가 되려면 산소를 빼야겠죠. 그래서 환원, 빼앗아 간다는 의미예요. 환원 촉매에서 이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바꿔줘요. 그러면 산소가 남네요. 그쵸? 이 산소는 산화촉매로 보내줘요. 이 산화촉매는 뭘 바꿔주냐? CO와 HC를 이렇게 바꿔준대요. 어떻게? 산화를 통해서 얘들은 산소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산소를 이렇게 떼어주면 CO는 산소가 들어가면 CO2가 될 것이고 HC는 H에 산소가 붙으면 물이 되겠죠. H2O. 그 다음에 카본이 남네요. 카본에도 산소가 붙으면 이산화탄소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통해서 무해한 가스로 바꿔주는 게 촉매 변환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여기에 뭐 지금 담체 설명 제가 안 드리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뭐 백금, 로듐을 사용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촉매 변환기가 유해한 가스를 그냥 무해한 가스로 바꿔준다. 그 정도까지만 오늘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대시보드에 대한 구조입니다. 요거는 교재랑 동일하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미터 클러스터 패널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운전석 앞부분에 보면 미터 클러스터, 그러니까 클러스터예요. 그러니까 미터라고 돼 있어서 헷갈리는 데인데 그냥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기판을 싸고 있는 앞부분에 있는 약간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계기판 클러스터 패널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쉽게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계기판 패널 1번 가니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운전석에서 보고 있는 에어컨 토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이 1번 가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그냥 가드 홀더, 이쪽에 잡고 있는 가드 홀더고 그 밑에는 코인박스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기판 로어 패널, 하부에 계기판 로어 패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팔 걸치는 콘솔 박스 도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자, 센터 클러스터 가운데 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중간에 있다고 해서 센터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센터 클러스터 밑으로 오게 되면 소품 수납 상자와 잿더리 뭐 소품 우리 커피 놓거나 뭐 동전 놓거나 하는 부분이죠. 콘솔 어퍼 패널 말 그대로 그냥 이 센터 콘솔 가운데 콘솔의 위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냥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측에 우리가 글로브 박스 뭐 자동차 등록증 아니면 선글라스 일반적인 뭐 차 휴지 물티슈 보관하는 글로브 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전체 큰 대시보드를 계기판 패널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계기판 안전 패드 이렇게 잘려 있죠. 이 부분이 뭐냐? 에어백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안전 패드라고 부르는 게 에어백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조수석에 있는 에어컨 토출구 부분을 계기판 패널 2번 가니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칭 찾기인데 너무 이 사진만 보고는 이걸 갑자기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운전석에 있는 에어컨 토출구 부분은 뭐라고 했죠? 1번. 그렇죠. 1번 가니쉬. 자, 그 다음에 조수석에 있는 요거의 2번 가니쉬. 자, 그 다음에 이 하부에 있는 요 부분이 뭐였죠? 그렇죠. 요 하부에 입는 부분 언더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센터죠. 운전석과 조석 사이에 있으니까 센터 클러스터고 센터 콘솔이겠죠.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뭐 잿더리 뭐 보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이 플라스틱을 뭐라 부른다고요? 센터 패널. 패널을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름이 고급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패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에 계기판 안전 패널, 에어백,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계기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자동차 실내 구조. 실내 구조는 자, 앞부분에 보면 이제 선바이저 그리고 가운데 룸미러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미러. 옆에서 보는 게 사이드미러고요. 우리가 사이드미러를 백미러 좀 봐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사이드미러고 백미러라고 부르는 게 원래 룸미러가 백미러입니다. 뒤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백미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조향 핸들이 있을 거고 운전석 앞부분에 머리 닿는 부분을 헤드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트벨트 앵커 안전벨트를 잡아주는 벨트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레버 변속기 시프트 레버 그 다음에 뒤쪽에 어시스트 그립 돼 있는데 어시스트 그립은 옆에 보면 자동차 옆에 안전 손잡이를 어시스트 그립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옆면에 도어 트림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뒤쪽 시트 그리고 패신저 시트 당연히 운전석에 있는 시트 이것도 단짝 넘어가면 자 이걸로 보는 게 훨씬 편하죠. 이쪽에 있는 게 선바이저 햇빛을 가리는 선바이저 그 다음에 룸미러 뒤쪽에 보는 백미러 또는 룸미러라고 표현을 하고 자 조향 핸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뭘까요? 그렇죠. 시프트 레버 그 다음에 이 친구 옆면 네 도어 트림이죠. 도어 트림 그 다음에 운전석 시트, 조수석 패신저 시트라고 부르는 조수석 시트 이 친구 머리 닿는 부분을 헤드레스트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리어 시트에 자 요 오른쪽에 여기 빨간색 부분이 있는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 안전벨트를 꽂는다고 그래서 네 시트벨트 앵커입니다. 자 다음 자동차 외관 구조예요. 외관 구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봤을 때 이제 자동차를 좀 배우니까 자동차 봤을 때 저기가 헤드라이트고 저기가 포그램프고 뭐 윈드실드고는 알아야 되니까 뭐 본넷인데 저 본네트야. 원래 본네트의 정확한 표현은 후드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차량 외관을 봤을 때 난 차 배웠으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겠죠.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 앞유리창을 뭐라 부른다? 윈드실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닛 또는 본네트 또는 후드, 정확한 명칭은 후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후드.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도어 미러. 사이드 미러가 더 외우기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밑에 안개등이라고 부르는 포그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해서 위치해 있고, 언더가드가 말 그대로 돌튀김 방지입니다. 언더가드가 위치해 있고, 차량 옆면에서 봤을 때 리어 팬더, 뒤쪽에서 옆부분을 리어 팬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뒷범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리어 필러라고도 부르는데 또는 C필러라고 불러요. C필러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차 지붕, 뚜껑, 루프, 그 다음 프론트 필러. 자, 이 프론트 필러를 A 필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운데도 뼈대가 있잖아요. 자, 이 부분 뭐라고 부를까요? A, C 가운데 있으니까 B. 맞아요. B 필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 이제 프론트 팬더가 있어서 이쪽에 프론트 팬더. 그 다음에 보닛은 아까 정면에서 봤던 거랑 똑같고 말 그대로 앞범퍼는 앞범퍼.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사이드 몰딩이라고 해서 옆에 차량들 보면 검은 색깔 이렇게 검은 고무가 달려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이드 몰딩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웨스트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웨스트라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웨더 스트립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창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고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풍절음, 바람 소리 같은 걸 막아준다고 해서 웨더 스트립이라고 불러요. 자, 마찬가지로 외관을 딱 보고 맞출 수 있는 게, 자, 사이드 미러겠죠? 사이드 미러 정면 유리를 윈드실드라고 부르고,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포그램프, 이 전체를 라디에이터가 앞에 있으니까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옆면에서 봤을 때, 자, 이 부분이 프론트 팬더. 그 다음에 뒤쪽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리어 팬더. 그 다음에 리어 뒷범퍼. 그 다음에 앞범퍼. 그리고 지붕을 아까 뭐라 불렀죠? 그렇죠. 루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리어. 그렇죠. 필러. 즉 C 필러. 그 다음에 가운데를 B 필러. 전면에 앞에 있는 프론트 필러를 A 필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10분 쉬셨다가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